지금까지 대항해 시민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시민 공익활동의 흐름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차례는 자율의 시민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공익활동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자율의 영역은 대항해 영역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은 뭔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가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민감한 분들이죠. 더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를 바꿔내자. 문제도 제기하고 또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어떤 활동인 것은 동일한데 다른 점은 시민사회가 국가나 시장이라는 다른 영역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아까 대항해 영역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정치나 경제가 뭔가 잘못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이분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시민사회의 고유의 어떤 대안적인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특색 속에 형성된 어떤 흐름은 한마디로 자율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름을 자율이라고 붙였는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 보이실 겁니다. 그 돌로 된 그 이정표가 있죠. 근데 보시면 윤동주 생가라 그러고 옆에 명동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 명동 그 유명한 서울의 명동이 아니고 예전에 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독립운동 중에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장르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 일본군이랑 직접 무기를 들고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는 활동인데 이런 활동은 당연히 국내에서 활동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뭐 만주나 북간도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국가의 정규 군대는 세금을 걷어서 그 군대에 그 쌀도 주고 무기도 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항일 무장투쟁하는 조선의용대나 이런 군대들은 누가 그렇게 대주질 않아요. 무기나 군량미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죠? 배후 마을이 필요합니다. 배후 근거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근거지, 그 마을은 되게 비밀스러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마을을 만드는데 이 마을이 단지 항일 무장군, 그 의용군을 지원하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왕 마을을 만든 김에 굉장히 대안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양반 상놈할 거 없이 우리가 평등한 관계를 맺고 또 우리는 굉장히 그 상하 질서나 이런 거 말고 서로가 호혜와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실험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윤동주 시인도 그리고 그게 북간도에 있던 명동촌이라는 공동체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가 윤동주 시인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도 한 곳이라는 겁니다. 아마 윤동주 시인의 시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어린 시절의 그 기억으로부터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시도 말고도 굉장히 그 종교적 배경을 갖는 공동체 실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 이어지는 뭐 풀무학교라든지 가나안 농군학교 뭐 이런 것들, 이런 실험들로 이어지는 공동체 실험들이 아마도 이런 자율의 시민사회의 가장 시초가 되는 어떤 활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자율의 시민사회, 이 자율의 시민사회가 이후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갈래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시민들의 의식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활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산학교와 같은 민족학교 무슨 건립운동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YMCA나 흥사단의 1960년대에 개척자 강자라든지 YMCA의 60년대 시민논단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운동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어진 뭐 대안학교의 실험이라든지 이 모든 게 시민들의 의식과 힘을 어떻게 키울 거냐 하는 그런 활동들의 관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갈래는
마을이나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라고 불리우는 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미지 중에 두 번째 이미지 보시면 마을 공동체 운동의 원형을 찾아서라는 이 책의 표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60년대, 70년대 그 빈민운동의 그 역사를 정리한 책인데 여기 보면 철거민들의 아주 치열한 투쟁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했던 마을 축제를 만들고 함께 타가소를 운영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갑자기 워커스 콜렉티브라고 하죠. 그 생산자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이런 활동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활동은 나중에 이 책의 제목처럼 풀뿌리라는 키워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1980년대 민주화의 진전, 그리고 1990년대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흐름을 우리는 특별히 풀뿌리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풀뿌리 운동은 뭔가 의제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갖게 만들 것인지에 훨씬 관심이 많았고, 이것은 최근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활동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은 다양한 활동들의 뿌리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자율의 영역에 있어서 발흥됐던 마지막 소개해드리고 싶은 하위 장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생활문화 운동,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운동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있었죠. 예전에 그 YWCA가 했던 축첩 반대 운동, 즉 양반들이 첩을 두는 것을 바꾸자는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좀 바꿔내자. 농촌 계몽 운동에서 있었던 이렇게 농한기 때 농민들이 막 이렇게 투전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만 살 게 아니라 뭔가 배움의 기회를 갖고 이렇게 하자는 이런 걸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런 게 1960, 70년대 원주에서 생명민의 운동으로 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국가의 논리, 그리고 돈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의 논리를 벗어나서 시민사회만의 대환적인 삶을 만들어 보자. 그런 게 이제 생명민회운동, 생명운동이라고 불렸는데 이것의 정점이 1980년대 한살림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한살림 생협 이용하시는 분들 혹은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이 강의 듣는 분들 중에도 계실 텐데요. 그것의 시초가 되는 1980년대 한살림 선언. 이 한살림 선언은 이 물질 문명, 산업 문명을 넘어서서 우리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자는 선언이었고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활동 장르 중에 하나가 생협, 생활협동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협동운동 조합이 그렇게 돼 있었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생활문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자발적 불편운동 들어보셨습니까? 기윤실이 펼치는 우리가 스스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복잡한, 너무 편리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오히려 소원해지더라. 차라리 우리가 조금씩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이런 활동. 그리고 또 마지막 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제로 웨이스트 운동으로 대변되는 최근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는 좀 플라스틱 줄이는 활동을 좀 해볼래. 혹은 산에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 또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오고 그거를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거해온 쓰레기를 찍어서 SNS에 올려서 서로 공유도 하고 이러면서 캠페인으로 되는 것들 많이 보셨겠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자율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시민사회 장르 안에서 꽃피웠던 그리고 지금도 활발하게 누가 알던 모르던 진행되고 있는 공익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율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 차례는 자선이라고 부를 만한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자율의 영역과 비슷하게 시민사회가
정부나 시장과 같은 다른 영역에 맺는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걔네들과 구분되는 고유한 영역을, 대안적 영역을 만드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관점은 공유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데 시민사회의 주된 역할은 뭔가 잘못된 것을 고쳐내고 뭐 변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부나 시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는, 그러니까 되게 특히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그 빠른 성장과 발달의 이면 속에 그 성장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서 뒤처져 있는 이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 이렇게 표현되는 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그들도 함께 가자고 같이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는 활동,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저는 그것을 자선이라는 키워드로 표현을 해보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맨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예전에 그 태화 여자관이라는 우리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 반열방이나 태화 여자관 같은 아주 시초 형태의 복지관, 오늘 복지시설이 생겨납니다. 주로 출발은 선교사들의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출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꽤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를 책임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하면 정부의 정책, 정부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죠. 근데 그렇게 된 지는 1970년에 정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복지가 정부 정책에 많이 흡수가 되고 1980년대에 지역사회 복지관들이 많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사회복지는 그래서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자주 만나곤 하는데, 근데 출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라는 말 자체에 사회자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사회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시민사회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적 경제? 시민사회에서 출발했죠. 사회복지 역시 시민사회에서 출발한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기 직전 1960년대 말에 전국에 존재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95%는 민간시설이었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사회복지를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으로 메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사회복지 제정이 되고 사회복지관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에도 아직도 지역사회에 가보면 지역사회 복지의 많은 부분은 수많은 지역사회 단체나 사람들의 활동이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역사회의 사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우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익활동에는 수많은 장르와 레퍼토리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활동, 그리고 가장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두 가지, 기부와 자원봉사가 또 있습니다. 이 자선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공익활동의 장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사랑의 열매 마크 보시면 바로 떠오르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리고 기부라는 게 떠오르죠? 사실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 사업의 자원을 얻고,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해서 혹은 자신들의 생산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사업의 어떤 자원을 얻잖아요. 근데 시민사회는 어디서 얻죠? 주로 역시 또 시민들로부터 얻습니다. 시민들의 후원, 회비, 기부, 그 다음에 독지가들이 내놓는 어떤 그런 후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거기에 이제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들의 후원들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힘은 또 역시 시민들한테서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부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그러한 기부를 효과적으로 잘 조직화하는 활동을 모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모금을 하는 사람들을 모금가, 하는 단체들을 모금단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굉장히 보편적인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그 옆에 있는 마크가 우리 한국의 자원봉사계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봉사 마크예요.
아마 자원봉사 한 번쯤 대부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했었고 또 지금도 종종 하고 있는데 아마 모든 공익활동의 어떤 기초, 초등학교, 입문 그런 어떤 성격을 지니는 게 자원봉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원래는 자원봉사라는 말이 쓰여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1980년대에 아시안 게임과 서울 올림픽이라는 굉장히 우리 역사상 처음 치러보는 행사를 정부의 힘만으로 치를 수가 없다 보니까 대대적인 전국민적인 자원봉사를 모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자원봉사가 굉장히 주목되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2005년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란 게 통과가 돼서 최근에는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되고 또 각 지역마다 자원봉사 센터가 생겨서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활동들의 최근에 또 양상들을 보면 첫 번째로 그 기부나 자원봉사 관련돼서 굉장히 그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최근에 우리가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들은 굉장히 다른 방식의 공익활동의 레파토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보통신 기술이 거기에 접목되면서 이를테면 기부 같은 경우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기부 활동하면 우리가 이제 테레비 광고를 보고서 ARS를 하거나 거리에 모금하면 내가 그 연말에 그 구세군 냄비를 보고 뭐 하고 이런 식인데 최근에는 누구나 저 이런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올리면 플랫폼에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면 거기에 그 공감하는 사람들이 뭐 5천 원, 만 원씩 막 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그 좋은 일이니까 뭐 이를테면은 시민들이 500만 원 모아주면 기업이 500만 원 거기다 더 매칭 펀드로 주고 해서 그 1000만 원 갖고 활동하시도록 하고 뭐 이런 활동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독특한 형태, 참신한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자원봉사 역시 비공식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그래서 기존의 그 우리 선배 시민들이 만들어 왔던 뭐 어르신 말벗 봉사를 해드리고 도시락 배달을 하고 이런 것과 달리 뭐 드론을 활용해서 봉사를 한다거나 온라인상에서 뭔가 활동을 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어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활동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사회복지 관련돼서도 최근에 이제 지역 사회복지관 중심의 어떤 복지 정책에서 마을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다양한 공익활동의 힘을 접목한 지역사회 돌봄 혹은 커뮤니티 케어라는 방식의 사회복지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복지관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을 포함해서 지역사회가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함께 돌보자라는 취지의 활동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돌봄 국가까지 제가 지금까지 그 자선의 장르에 해당되는 활동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활동 역시도 굉장히 유서 깊고 또 다양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우리가 있었네요. 자, 어느덧 마지막 장르를 살펴볼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장르, 제가 해결이라고 이름 붙인 장르가 남아있는데요. 자선과 유사하게 시민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은 정부나 시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은 자선과는 달리 근데 우리는 정부와 시장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지향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장르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조금 이렇게 알쏭달쏭한데요. 한번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할까요? 가장 우리 기억에 많이 떠오르는 장면은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 보이시나요? 사진 보이시죠? 바로 2007년에, 너무 오래전에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2007년에 태안에 기름 유출됐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그걸 다 누가 치웠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그 봉사활동에 갔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기계들이 그거 제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걸레로 돌 하나하나 닦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따라서 닦는데 몇 시간 지나니까 이제 무아지경에 빠지기도 하고 옆에 돌 닦는 분이랑 친해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흔히 그런 말 해서 우리 최근에 코로나19 겪으면서도 외신들이
대한민국 국민은 취미가 국난극복이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국가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팔벗고 나선 사례는 이거는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 역사 속에서 보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거 이후에도 해방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사회재건활동, 그죠? 그리고 1997년 무슨 일이 있었나요? IMF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해서 애기 돌반지 뭐 이런 것들 은행에 들고 나와서 돈 모으고 실업 극복 국민운동이라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주기 위한 활동, 힘을 모았고 그게 최근에 코로나19 극복에 이르기까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활동이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위기 때마다 가끔씩 등장하는 문제 해결 활동 말고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활동은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민사회와 정부라는 영역이 구분은 되지만 무 자르듯이 그렇게 구분되지는 않잖아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겹치는 부분을 우리는 흔히 민관협력, 거버넌스 혹은 협치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죠? 그 부분에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뭐 멀리는 새마을운동 같은 역사를 찾아볼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는 수많은 민간 협치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그 다음에 민관협치까지 다양한 활동에 시민사회 공익활동이 결합이 되죠. 즉 정부, 국가가 혼자 해결하기에 버거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의 힘을 빌리는 것, 이 모든 걸 협치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지역사회 안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또 이 강의를 경청하시는 분들도 그 활동 중 하나에 참여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축은 시민사회가 시장의 영역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시민사회와 시장의 영역 역시도 구분되긴 하지만 무 자르듯이 여기까지는 시민사회고 거기서부터는 시장이야 이렇게 구분되진 않아요. 거기가 중첩되는 교집합의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사회적 경제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경제, 여기 지금 경청하신 분들 중에도 사회적 경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멀리는 일제강점기 때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그리고 타가소, 지역화폐운동, 공정무역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수많은 사례들이 있죠. 이거는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보통의 기업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회적 기업으로 빵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의 모토가 이런 거죠. 보통의 빵 회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고용을 하지만 우리는 고용을 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장애인들의 고용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채용을 해서 빵을 만드는 회사를 사회적 기업을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들, 그 기업의 목적은 최대의 이윤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야. 1차적인 목적은 회사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게 목적이겠죠? 근데 장애인들이 만들다 보면 빵의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의 윤리적 소비나 이런 그 활동들 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 취지에 공감한 분들이 조금 1, 2천 원 좀 비싸더라도 굉장히 좋은 취지니 나는 이왕 사 먹는 빵 여기서 사 먹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 좋은 사회적 기업이 하나가 성립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경제적 필요나 욕구를 시장의 힘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윤도 얻지만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그런 형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이런 해결의 활동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협치나 사회적 경제 영역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시민사회의 영역과 범주를 굉장히 확장하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좀 더 굉장히 새로운 흐름이 있는데 사회혁신이라고 부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즉 굉장히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를 지금까지와 다른 접근,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해결해내는 것들을 사회혁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회혁신 활동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새로운 조직들이 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사회혁신 조직, 소셜벤처, 벤처 필란트로피, 이런 것 같은 전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새로운 시민사회의 장르들, 그리고 공익활동의 형태들,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새로운 모습의 조직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려보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4가지 장르를 말씀을 드렸어요. 대항, 자율, 자선, 그리고 해결. 제가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은 매우 다양하고 그 세계는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공익활동에 입문하는 분들이 어느 한 장르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장르에만 머무르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장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세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 연결될 때 우리 시민사회 생태계는 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강의의 주제였던 공익활동이란 건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까지인가? 제가 드린 4가지 장르에 포함되는 저 모든 활동이 저는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익활동이 다른 공익활동보다 더 우수하고 옳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시대나 사안에 따라서 어떤 공익활동이 더 필요로 되어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공익활동이 저마다 그것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치열한 고민과 실천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공동의 유산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강의의 마무리를 대신해서요, 이분의 말로 좀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분은 랄프 다렌도르프라는 사회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정치기관을 만드는 데는 6개월이 걸리고 절반쯤 생존 가능성이 있는 경제 체제를 창조하는 데는 6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하나의 시민사회를 창조하는 데는 60년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 역사를 뭐 일제강점기나 이렇게 멀리 갈 수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본격화된 것, 한국의 시민사회가 본격화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라고 보통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다렌도르프의 말에 비춰보면 한 30년 됐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렌도르프의 말에 비춰보면 하나의 시민사회가 하나의 좀 왕성을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런 거네라고 하려면 한 60년 정도 걸린다는 말에 비춰보면 아직도 30년이 더 남아있어요, 우리는. 자, 이 얘기는 뭔가요? 아직도 우리 시민사회는 청소년기, 청년기라는 겁니다. 한창 때라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동안 저는 더 많은 장르들, 또 더 많은 공익활동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만들어진 활동은 이전의 선배 세대들이 만들었던 것과는 모습이 굉장히 다를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애도 벌써 뭔가 활동을 지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랑은 너무 다른, 이런 게 활동이야 싶지만 또 그들 나름의 또 굉장히 훌륭한 활동들을 만들어 갈 거고,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한국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유구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들도 장식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의 말고도 앞으로도 더 많은 강의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그 많은 강의들도 흥미롭게, 즐겁게 경청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늘 공익활동에 몸담으시는 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라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제 부족했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